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88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이야기 1번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고등학교 고정과 윤리, 생활과 윤리 이러한 책에서 다 드러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동물 권리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동물을 대하는 감정과 행동이 인간을 대하는 데도 영향을 끼친다. 이때의 영향이라는 건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둘째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이 얘기는 뭐죠? 쾌고 감수 능력을 느끼는 이들의 존재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한 얘기는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들도 모두 쾌락과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느끼는 존재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등하게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고통이 있으면 그거를 줄이려고 하고 쾌락이 있으면 좀 더 오랜 시간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을 인간과 같은 형태의 얘네들도 추구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주체로서의 동물은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삶의 주체로서의 동물이라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주체의 삶을 유사하게 얘네들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동물에 대해서도 이들의 삶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했는데 얘네들한테는 지금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왜냐면 인간을 위해서 이러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은 인간을 위해서라는 얘기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의 정서적인 형태에 있어서 올곧은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물 권리의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음식을 위한 동물 사육에서 우리는 이 동물 권리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동물을 키워서 잡아먹기 위한 그러한 사육을 하거나 아니면 동물의 이 껍질을 이용한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 사육하거나 아니면 동물을 우리의 유해 대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학대 내지는 유기에 발생이 되는 것을 좀 발생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야생동물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이러한 5가지 측면에서 동물 권리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위한 동물 사육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음식을 위한 동물 사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미각적 즐거움을 위해 동물 생명을 빼앗고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복을 의한 동물 사육은 필수적이지 않는 욕구 충족을 위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그리고 유의를 위한 동물의 활용은 동물의 생명과 고통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애완동물의 학대 및 유기 발생은 외래적 유기 시 생태계 교란의 문제 등이 발생을 하고 애완동물의 학대로 인해서 이 애완동물에 대한
예, 불안감을 조성으로 인해 갖고 이 고통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고, 다섯 번째는 야생동물의 생존권 위협 그래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도구화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사는 생존의 장을 많이 침탈을 했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생존권을 위협을 받으니 인간과 동물들이 바람직한 공존의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러한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에 있어서의 동물의 권리 논쟁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도덕과 도덕적 고려의 의미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덕과 도덕적 고려의 의미 차이는, 도덕이라는 거는 인간 사회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규범이죠. 따라서 이거는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에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고려라는 얘기는 지금 보세요. 고려라는 얘기는 특정한 상황에서 도덕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도덕적인 원칙을 적용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요? 고려해서 적용을 해보자 이 얘기죠. 그러면 고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감안하거나 깊이 생각해서 뭔가 한 번 더 거쳐서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게 되지 좋지 않을까 하는 이 얘기죠. 그러니까 도덕은 아닌데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이 동물들의 삶의 범주를 넣으면 어떨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도덕적 고려라고 합니다. 도덕이 아닌 도덕적인 원칙을 고려하여, 감안하여 선택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 이것을 도덕적 고려라고 해요. 따라서 이 단원에서의 논쟁의 핵심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동물이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들의 권리를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는 해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데카르트, 아퀴나스, 칸트의 입장이고, 그래 맞아 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벤담과 싱어, 레건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측면에 있어서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살펴볼까요? 이때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은 데카르트, 아퀴나스, 칸트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이 입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동물들을 도구적인 형태로 살펴볼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의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명체가 아니라 무생명, 생명이 없는 것들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태도이죠. 그래서 단수단 기계인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으며,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몸부림치거나 고통 소리를 내는 것은 자동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명언을 얘기한 데카르트조차도 지금 동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나 칸트의 입장을 볼까요?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 아퀴나스와 칸트는 동물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고려받을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인간의 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이때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인간을 위한 간접적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직접적 의무라는 건 뭐예요? 도덕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간접적 의무로 표현이 되는데 함부로 하는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쳐지니 그러한 악영향을 받은 사람은 사람다움을 상실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함부로 다른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게 아퀴나스와 칸트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퀴나스는 사물의 질서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것을 지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위계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모든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모든 인간을 위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위임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 어린 감정을 나타낸다면 그는 그만큼 더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죠? 이거는 함부로 하는 행위는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니 이러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동정 어린 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동정 어린 감정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아퀴나스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기본이 이것은 우리가 사단에 나타나는 변형된 일종의 측은지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칸트의 입장이에요. 칸트는 인간은 동물과 관련해서 직접적 의무를 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관련해서 직접적 의무를 지지 않는데 동물은 자의식적이지 못하므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어떤 목적, 그 목적이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동물은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라는 이때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라는 거는 내가 동정 어린 감정으로 이 동물을 대했을 때 이거는 나에게 직접적 의무와 같은 것을 실현하는 것이 이 간접적 의무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의무 실현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에 대해 의무를 갖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는 지금 동물에 대한 의무를 갖는 이유는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간접적인 의무가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직접적 의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 대해 의무를 갖는다는 이유는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아니라 동물에 대해 의무를 갖는 이유는 결국 누구를 위한 사람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물을 학대하지 않을 의무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이고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직접적 의무는 도덕적 완성을 추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 존중의 의무 실천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간접적 의무는 도덕적 완성을 추구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실천할 의무를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간접적 의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간접적인 실천할 의무를 인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갖는 동물에 대한 동정 어린 감정이나 간접적 의무는, 그러니까 이때 동정 어린 감정은 아퀴나스에 의해서 나왔고, 간접적인 의무는 칸트에 의해서 나왔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윤리적 행위로 다가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동물에게 친절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친절할 것이고,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에게 잔인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동물에 대한 잔혹한 처우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 대한 잔혹한 처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서 간접적 의무로 인해 직접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의무와 직접적 의무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인간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에요. 자, 이 얘기는 지금 벤담과 싱어 레건의 입장이죠. 벤담과 싱어 레거의 입장인데, 자, 이때 고려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간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동물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닌 인간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해 간접적 의무를 진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그런 간접적 의무를 행하는 거지 동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이제 또 벤담과 싱어 레건의 입장을 볼까요? 벤담은 동물도 고통을 느낌으로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어요. 자, 고통을 느꼈다는 거는 인간도 고통을 느끼면 감수시키려고 하죠. 동물도 고통을 느끼면 감수시키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과 동물이 하는 행태가 서로 비슷하니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봤다라는 거죠. 왜? 사람과 같은 고통을 느낌으로 인해서 벤담은 고통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면 얘네들도 고려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싱어 역시 쾌락과 고통 감수 능력을 동물들이 갖고 있으므로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때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된다는 것은 쾌락은 증가하고 고통은 감소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과 같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동물에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고통을 준다는 것은 악을 행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악을 행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악을 행위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는 얘를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간접적 의무의 고려의 대상이다라고 지금 본다는 거죠. 자, 레건의 입장을 볼까요? 한 살 정도의 포유류는 이 한 살 정도의 포유류는 삶의 주체로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 동물들은 믿음과 욕구와 지각과 기억과 감정 등을 얘네들은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므로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을 하죠. 이때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적 좋음이나 평가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갖는 가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찾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때
얘네들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레건의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과학의 발전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단지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라고 했죠. 결국은 뭐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얘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고통을 증가시키는 거, 그리고 얘를 고통을 증가시키고 쾌락을 감소시킨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를 합니다. 왜? 얘네들도 쾌고 감소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각자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갖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레건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동물 실험을 금지하거나 인공 피부 실험, 컴퓨터 모의 실험 등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생명을 없애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방향을 찾아보자 이 얘기죠. 자, 우리는 한국 국내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통해 생산된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를 하죠. 동물보호 및 동물의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이에 관한 올바른 윤리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러셀 버치의 동물 실험의 3R이라고 해갖고 3원칙이 있어요. 리덕션, 리파인먼트,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리덕션은 감소고 리파인먼트는 개선이고 리플레이스먼트는 대체인데 이게 실험에 의한 동물 수를 감소를 시켜라. 이게 감소의 개념이죠. 개선, 동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 절차를 개선해라. 그러니까 과정과 환경을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대체, 하등동물이나 컴퓨터 모의 실험 같은 다른 실험으로 대체를 해도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다른 실험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물의 죽이는 수를 실험에 이용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실험 절차를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다른 실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감소, 개선, 대체 효과를 좀 가져오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러셀과 버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화장품 개정안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데카르트, 칸트, 싱어, 레건의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날요. 개정안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이나 동물 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이용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은 이건 너무나 작죠. 이거 과태료 올려야 돼요, 이게. 100만 원이면 누구나 하다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입장과 칸트의 입장과 싱어의 입장과 레건의 입장이 있는데 이때 데카르트의 입장은 동물을 움직이는 기계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고 칸트는 동물에 대해 도덕적으로 대우할 직접적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이고 싱어는 동물도 쾌고 감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죠.
레거는 한 살 정도의 포유류는 삶의 주체이므로 동물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화장품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죠.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에서는 벤단과 싱어가 동물의 고통을 느낌으로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레거는 동물도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서양의 동물관과 동양의 동물관에 있어서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는데, 이때 고대 서양의 동물관은 동양의 동물관, 이거는 교과서와 지금 약간의 이 관계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까지 서양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동물을 단지 인간을 위한 도구로 봤죠. 동물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근대 이전 서양에서는 봤어요. 그래서 동물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존경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동물을 배려한다고 보았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감정을 독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게 칸트하고 아퀴나스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은 신의 형상을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로 이성과 자유의지를 지니며 동물은 이런 인간이 지배하고 이용한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낮은 이성 능력을 갖춘 존재가 높은 이성 능력을 갖춘 존재를 위하는 위계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이에 따라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중세 아퀴나스도 만물은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도록 질서가 지어져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완전한 이성적인 인간의 선을 위해 비이성적인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동물에게는 잘못을 범할 수 없다고 보았죠. 그래서 동물에 대한 동정 어린 감성을 가지면 동료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동물의 생명을 돌보라고 주장을 한 게 토마스 아퀴나스와 칸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동양에서는 어떤가 봅시다. 동양에서는 대체로 유기체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동물을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이론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는 인을 본성에 깃든 생명 창달의 덕으로 여기고, 인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은 먼저 부모를 친하게 하고 백성에게 인을 베풀며 나하고 동물을 포함한 만물을 사랑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유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부모, 백성, 만물을 잘 대하는데 선우가 있고 두텁고 열붐의 차등이 있음을 분명히 했죠. 불교 사상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인간도 자신의 업인에 따라 내세의 동물도 태어날 수 있다 해서 동물도 불성을 지니고 있어 해탈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동물도 인간과 동등한 생명의 존엄성을 지니며 인간과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야 할 존재로 보고 있어요. 불교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에서는 도의 입장에서 만물은 평등하죠. 동물도 인간과 평등한 존재이며 자연적 질서에 따라 무의 자연의 삶을 누리며 인간 및 세상 만물과 화해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서양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지금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도덕적 고려의 기준에 대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싱어의 입장인데, 싱어는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끼는데도 그러한 고통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길 거부한 태도는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존재의 본성이 어떠하든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를 해요. 이게 싱어의 입장이죠. 그래서 한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거나 쾌락과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거기에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쾌고 감수 능력은 다른 존재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싱어의 입장은
쾌고 감수의 능력에 따라서 이익을 구로 나누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동물의 권리에 대한 벤담의 관점에서는 동물 권리에 대한 벤담의 관점이 이게 공리주의 입장이에요. 이게 공리주의 입장인데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벤담의 입장을 살펴보면 자연은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둔다고 그랬어요. 이 두 군주라는 게 뭐죠? 쾌락과 고통이죠. 이 지문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모두 이 두 군주,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옳고 그름,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이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폭군이 아닌 누구도 그들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획득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프랑스인들은 피부가 검다고 해서 흑인은 아무런 보상 없이 고통을 주고도 뇌패킹일 수 있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은 흑인을 한 인간으로서,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다리에서 피부에 융털이 있는지 여부, 엉치뼈의 끝모습 등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고도 보상 없이 내팽개칠 수 있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가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이성의 능력인가 아니면 대화의 능력인가? 하지만 완전히 잘한 말이나 개는 하루나 일주일, 이 한 달이 된 요한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말이 더 잘 통하고 합리적인 동물이라는 얘기는 이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보면 벤담은 인간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으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개개의 행위가 일으키는 쾌락과 고통을 계량한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데 이성이나 언어 구사 능력, 유무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쾌고 감수 능력 이 위에서 얘기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동물도 고통을 느낌으로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게 벤담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을 계승한 밀도 도덕은 인간만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에게 미치는 인간 행위에 관한 규칙과 계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동물 중심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싱어는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래요. 벤담의 주장은 동물은 고통을 느낌으로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두 군주 아래 지배해 두었다고 그랬는데 그때의 두 군주가 쾌락과 고통이죠. 그럼 이 두 군주에 있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옳고 그름의 관계, 원인의 결과 관계를 살펴본다면 모두가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서설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를 말하며 피부색이나 종이, 다른 것에 대해 보상 없이 내팽개칠 수 있는 이유가 안 된다고 서술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담은 인간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으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개개의 행위가 일으키는 쾌락과 고통을 계량한 결과에 달려있다고 봤죠. 따라서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게 벤담, 밀, 싱어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면 공리주의의
공리주의에 있어서의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밀은 도덕은 인간만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위에 관한 규칙과 계율이라고 주장을 했고, 싱어는 공리주의의 사상에 기초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동물중심주의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